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전력이 끊기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숨 쉴 공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에게 남은 건 2명이 40시간 쓸 달 착륙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3명이었고 지구까지는 9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계된 적 없는 방법으로 계산된 적 없는 시간을 버티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13분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세턴 V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로켓에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제임스 러벨, 달 착륙선 조종사 프레드 헤이즈, 사령선 조종사 잭스 와이거트였습니다. 임무의 이름은 아폴로 13호, 인류의 3번째 달 착륙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이미 2번 달에 갔다 왔고 대중에게 달 착륙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조차 이 임무를 루틴 미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55시간 54분 후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3일 밤 9시 8분이었습니다. 휴스턴 관제센터는 아폴로 13호의 일상적인 절차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산소 탱크 교반 팬을 작동시켜 주세요. 산소는 극저온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내부를 저어줘야 했습니다. 매번 하던 일이었습니다. 스와이거트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2초 후 우주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터졌습니다. 헤이즈가 먼저 말했습니다. 러벨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산소 탱크 2의 압력이 0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탱크 1의 압력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러벨이 교신기를 눌렀습니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산소 탱크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산소 탱크 2는 사령선 외부에 장착된 구형 금속 탱크였습니다. 내부에는 액체 산소가 들어있었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 히터와 배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전 지상 테스트 과정에서 이 배선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팬이 작동하면서 전류가 흐르자 손상된 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고압 산소 환경에서 그것은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폭발은 탱크를 찢었고 산소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령선 오디세이의 측면 패널 일부가 날아갔습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전지 중 2개가 멈췄습니다. 이제 남은 산소는 탱크일 뿐이었고 그것마저 천천히 새고 있었습니다. 달 착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였습니다. 사령선은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전력도 없었고 전력이 없으면 생명 유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러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달 착륙선으로 이동합니다. 달 착륙선 아쿠아리우스는 원래 2명이 달 표면에서 40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3명이었고 지구까지 돌아가려면 최소 9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계 용량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3명은 좁은 통로를 지나 아쿠아리우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사령선에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이 좁은 공간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관제사가 24시간 교대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션 컨트롤 책임자 진 크렌츠는 모든 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올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째, 궤도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달을 지나쳐 우주 공간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둘째, 전력이었습니다. 착륙선의 배터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시스템을 꺼야 했습니다. 셋째, 물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에 필요한 물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배급량은 170ml, 커피 한 잔보다 적었습니다. 넷째, 온도였습니다. 난방을 끄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상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인간은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망합니다. 착륙선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터는 2명이 40시간 쓸 용량이었습니다. 3명이 90시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발사 후 60시간이 지나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헤이즈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은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12시간 안에 3명 모두 의식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령선에는 여분의 필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선의 필터는 사각형이었고 착륙선의 필터는 원형이었습니다. 규격이 달랐습니다. 끼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휴스턴의 엔지니어들은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목록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백, 판지, 테이프, 호스, 양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똑같은 물건을 모았고 24시간 동안 조립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단계별로 러벨에게 전달했습니다. 러벨은 떠다니는 우주선 안에서 테이프를 뜯고 판지를 자르고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우주 역사상 가장 조잡한 공기청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궤도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로 돌아가려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제한적이었고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궤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크렌치와 비행역학팀은 가장 연료를 적게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달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달 뒤편을 지나면서 중력이 우주선을 끌어당기고 그 힘으로 방향을 바꿔 지구로 돌아오는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프리리턴 궤도라고 불렀습니다. 4월 14일 밤 8시 40분 아폴로 13호는 달 뒤편을 통과했습니다. 달 표면에서 254km 상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달을 내려다봤습니다. 원래 그들이 착륙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달은 그저 지나쳐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15분 동안 그들은 달 뒤편에 있었고 지구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휴스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러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휴스턴, 아쿠아리우스입니다.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을 지나친 뒤에도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각도는 정확히 맞아야 했습니다. 각도가 너무 낮으면 우주선이 대기권에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튕겨나갔습니다. 각도가 너무 높으면 마찰열로 우주선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허용 오차는 0.5도였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4월 15일 그들은 착륙선의 엔진을 짧게 분사해 궤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륙선의 항법 컴퓨터는 이미 전력을 아끼기 위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수동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러벨은 창밖에 지구를 조준경에 맞추고 시계를 보면서 엔진 분사 시간을 셌습니다. 14초였습니다. 그가 엔진을 껐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궤도가 맞는지는 지구에 도착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습기가 모든 표면에 물방울로 맺혔고 전기 장비에 물이 스며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헤이즈는 요로 감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명 모두 체중이 줄었습니다. 러벨은 6kg, 헤이즈는 7kg, 스와이거트는 5kg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가 가까워졌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구까지 남은 거리는 5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이제 사령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사령선의 방열판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착륙선은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령선 오디세이의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이는 닷새 동안 영하의 진공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얼었을 수도 있었고 회로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합선이 일어나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러벨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쿠아리우스를 분리했습니다. 좁고 차가웠지만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작은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에서 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디세이뿐이었습니다. 오후 12시 54분이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대기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120km였습니다. 우주선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플라스마 불꽃이 창문을 뒤덮었습니다. 교신이 끊겼습니다. 이건 정상이었습니다. 재진입 과정에서는 3분 정도 통신이 두절됩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휴스턴은 조용했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크렌치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24초가 지났을 때 오디세이, 여기는 휴스턴입니다. 관제사가 불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오디세이, 들리십니까? 그때 휴스턴, 여기는 오디세이입니다. 러벨의 목소리였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오후 1시 7분, 세 개의 붉은 낙하산이 남태평양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우주선은 물에 착수했고 항공모함 USS 이오지마가 그들을 회수했습니다. 제임스 러벨, 프레드 헤이즈, 잭스 와이거트였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나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달에 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3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산소 탱크 내부 배선이 지상 테스트 중 손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는 이후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재정비했고 우주선 설계의 중복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1995년 이 이야기는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속 대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크렌치가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설계되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되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말입니다. 우주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